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조금 시총이 좀 이렇게 상위주들의 어떤 연속성에서 좀 약간 단절되는 흐름들, 그러니까 피로도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지수 때는 여전히 그래도 꽤 높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밸류업에서 항상 거론이 되었던 현대차가 이제 지난주에 그랬었고, 이번 주는요, 은행주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자동차주 있냐, 은행주 있냐, 어때요? 좀 주변들, 기관들 한번 보면은 여전히 포지션이 좀 이렇게 두텁게 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실 뭐 제가 은행주 말고 다른 섹터를 이제 어떻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은행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여기서 뭐 엄청 더 사야겠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많이 편입을 하셨던 분들이 굳이 줄여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 상황 여기까지는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뭐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조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오늘이 진짜 녹화 방송이거든요. 녹화 방송인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아마 목요일 날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화요일이에요. 이틀 전으로 한번 쭉 타임머신 타고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괴로우시죠? 괴로우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차트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누는 게 차라리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축하해요. 네? 오늘 유독 은행 섹터만 이렇게 일취월장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KB금융 그렇고요. 하나 더 볼까요? 신한지주 볼까요? 신한지주. 자, 상당히 어떤 느낌이냐면 부릉부릉 스타트를 끄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엉덩이 무거운 이 은행주들이 다시 이 밸류업 무릉무릉 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피디님, 그 레포트 첫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온 자료죠. 맞죠? 맞습니다. 예. 요거 5줄인데, 요거 본인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딱, 너무나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이 껴있어서, 예. 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주를 투자하는 이유는 원래는 그랬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면 NIM 올라가고 이자익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니까 주식도 좋다. 뭐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그게 주식을 살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기도 하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근데 한 10년 동안 주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듯 하다가도 갈수록 그 핀트가 조금씩은 어긋난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NIM은 딱히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 반대되는 모습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주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 과거의 공식이 과연 맞나, 이런 고민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도 뭐 이제 NIM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NIM이나 금리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은행주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만한가 아닌가, 이걸 좀 이제 판단해 보고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예, 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된 자격증 딸 때 항상 나오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든, 예? 성장 배당 네. 모형, 요 공식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신 것 같고, 또 요것을 또 채권의 어떤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 한번 은행주를 대입해 봤더니 그래도 싸다, 여전히 살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건 이론적인 설명에 의한 주가의 적정 목표가의 추출 방법이신데, 근데 시장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해야 되고 실전 투자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왜 하필 오늘이었냐라는 거죠. 정준섭의 레포트 때문에 오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 그렇다고 우기고 있는데 뭐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라는 거죠. 금리가 일단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계속
이 짤로 돌고 있는 게 이 바이든과 트럼프 대 바이든 간의 어떤 이런 구도 속에서 약간 트럼프의 판정승으로 약간 가는 듯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금리가 좀 제법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 금융주의 이제 뭔가 주가 상승 트리거 역할은 플러스니까. 뭐,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정준섭 연구원의 이 자료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구시적인 접근 방법 말고 이제 새로운 이론 지표를 하나 갖고 오신 건데 일단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은행주 금리 말고는 지금 구집에 오늘 수급이 확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뭐 이거는 저보다 이제 투자 전략 하시는 분이 좀 더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자, 아무래도 좀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치. 지금 사실 금융주도 뭔가 모멘텀이 강하게 있는 건 아직 뭐 뉴스나 뭐 새롭게 나온 건 없습니다. 네. 다만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다시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이제 다른 쪽에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있으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뉴스들이 조금 묻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이런 면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시점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이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이들은 금리의 인하 타이밍을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금리 인하의 횟수 정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수 의견이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다수 의견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수 의견이 지금 뭐냐?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가 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에 이제 하방이 막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주 야 이거 못 살 이유 없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은행주를 실적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점점점 그게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 야, 나 얼마 줄 건데. 이런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어쨌든 가치주의 영역이잖아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게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을 얼만큼 버느냐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나한테 얼마를 줄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에게 돌려줄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그리고 지금 금융섹터 안에서는 은행주가 그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뱅크, K뱅크는 참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약간 구시대적인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우리 나라님들이 하라는 대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눈치를 본다? 요게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이제 어느 나라든 이제 금융주는 사실 이제 네, 그 나라 이제 정부하고 이제 뭐 관계가 완전히 이제 분절될 수는 없습니다. 다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그 나라 특성이 있으니까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다만 혹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쭉 넘겨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론적인 가치로 산출한 은행주 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할인율 추이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뭐 최근에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60% 정도. 60%요? 예, 이거는 그겁니다. 이제 이론가와 할인율 차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규제 리스크나 아니면은 뭐 주주환원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떻게 아까 이제 K금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규제 리스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외국보다는 당연히 높은 거는 맞고 뭐 그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할인이 어쨌든 이론가 대비해서는 할인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고 최근 몇 년 동안 할인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할인이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점에서는 실적을 돈을 얼마를 더 벌어가지고 이제 주가를 올리냐 그런 것보다는
할인이 얼마 더 줄어드느냐 혹은 더 늘어나느냐 그게 주가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지금 밸류업이 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에서 무려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밸류업을 해라라고 이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할인율이 적극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할인율이란 단어를 은행주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셨고, 우리가 할인율은 좀 친숙한 섹터가 지주사, 그쵸? 예, 지주사를 네. 공부할 때 항상 할인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또 투자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발을 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세, 금투세. 금투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 여와 야의 약간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와 야의 의견 차이가 없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ISA.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혜택을 늘린다. 늘리기 때문에 ISA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세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관련된, 그렇죠?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편입 니즈도 좀 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도 좀 있는데, 제가 차트 몇 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종목 차트인데요. 자, 지금, 준섭님의 탑픽은 뭐죠? 두 개를 고르자면? 저는 KB금융지주, 그 다음에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종목명으로는 KB금융, 신한지주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라, 이거. 기업은행. 저기 보여요. 화면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걸 찾냐면, 좀 속도 키 맞추기? 이런 전략. 같은 동 섹터 내에서 덜 오른 것을 사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질문이죠. 그럼 하나금융지주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뭐 신고가 영역 다른 차트와 다른 은행들과는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KB금융이 신한지주가 다른 은행 종목들 대비해서 이미 지금 키가 이만큼 커진 이유가 뭔지와, 두 번째는 이 매매 전략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사냥하는 전략은 어떨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가치주 영역에서는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주들에게 얼마를 돌려드릴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돌려드릴 수 있는 이익 재력과 자본 비율, 그 다음에 주주하는 정책, 이게 다 맞물려야 됩니다. 이 금융섹터 안에서는 사실 제일 잘 맞물려 있는 게 역시 또 KB금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이 이제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 밸류업의 모멘텀이 지속된 한 저는 이제 상대적인 강세는 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을 많이 이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은행주 안 봤어요. 아예 주식을 안 봤다가 한국의 주식을 사야지, 은행주를 사야지 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개 회사가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KB금융이 다른 회사보다 PBR이나 이런 게 좀 더 비쌉니다. 비싸긴 한데 그래봤자 0.1 차이거든요. 물론 이제 0.55와 0.45는 한 20% 차이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럴 때 1등 회사, 모든 면에서 좋은 회사가 한 0.1 비싸다고 해서 안 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등 회사로서의 프리미엄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기업은행이나 나머지 종목들 갭 메우기, 예, 뭐 당연히 시간을 갖고 보면은 가능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것도 1번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을 텐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정책을 갖고 환원을 할 것이냐. 기업은행은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도 주주 환원을 하긴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주주 환원율이 뭐 자사주가 없으니까 배당 성향이 대략 한 32%인데 한 4, 5년 뒤에 4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인 거지 딱 그 회사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갭을 조금 설명하는 이유가 될 거고 하반기에 이제 뭐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할 예정이잖아요. 기업은행도 이제 다른 회사가 하면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그때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체계적인 주주환원 틀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충분히 다른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명쾌한 답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 서머리, 이제 이 레포트가 꽤 두껍게, 되게 이번엔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1단락에서는 은행주 투자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가요? 1번과 요 2번을 제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인 가격 모형.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고든 성장 모형. 맞습니다. 좀 설명 좀 쉽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요 그래프, 요 단락. 그 이제 제 자료 기준으로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이겁니다. 이게 이론적인 PBR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ROE와 이제 분자에는 ROE, 분모에는 이제 커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입니다. 뭐 이건 산출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커스트 오브 에쿼티는 뭐 무위험 이자 더하기 베타 곱하기 뭐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뭐 CAPM이라는 뭐 이제 그 여기 있죠. 자본 자산 가격 모형으로 산출한 거거든요. 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관점에 접근을 한 거니까 예, 이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말 그대로 산출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산출했을 때 이론적인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추정을 했고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 9번에 있는 시장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론가가 되겠죠. 얇은 선. 예, 시장가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의 주가인 거고요. 그럼 싸네요. 진짜 싸네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좋아요. 그 차이가 그러면 여기고요. 채권 관점에서는 이거죠. 은행주, 영구채보다 30% 이상 높은 수익률. 맞습니다. 이야. 그거는 또 이제 자료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여기 표 3번을 보시면은 이게 하단이 이제 올해 주주 환원 예상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KB, 신한, 하나, 우리 이 4개 회사 모두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요. 사실 1, 2, 3분기 배당금은 사실상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KB나 신한은 균등 배당을 하고 있어요. 4분기까지 정해졌어요. 사실 배당금은 올해 정해진 겁니다. 그러네요. 자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 한 건 이미 다 한 거예요. 하반기에 한 7월에 KB가 얼마 할지, 신한이 10월에 얼마 할지 있는데 딱 이 금액 혹은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뭐 예상 수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일회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적 불확실성인데 이 주주환원 불확실성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주환원을 추정할 때는 그 해의 실적부터 추정하고 주주환원율 곱해가지고 이제 주주환원 규모를 추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은행주는 중간 단계가 좀 스킵이 된 거죠. 예,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주환원은 이미 정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 주주환원이 정해졌다, 주주들에게 돌려드린 게 정해졌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픽스드 인컴, 확정된 이익을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채권이나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없는 채권이니까 영구채 수익률하고 비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은행주는 단기 주가 흐름이나 금리 방향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금리 방향과 무관할 수는 없는데 금리와의 영향력이 조금은 약간 중립적인 네, 그런 영향력을 맞습니다. 지금 발휘되고 있으니 어쨌든 지속적으로 편입해야 할 자산이라고 판단된다.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기존 KB금융과 신한주주를 탑픽 유지한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셨어요. 좀 화면 좀 바꿔주시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레포트를 쭉 쓰다 보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절이 뭐냐면 막 종목을 분석을 해. 네.
요거는 뭐 할증을 주든 할인을 주든 뭐 오케이 어그리해. 얘 너무 싸. 근데 왜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싸? 이게 난 논리적으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금융주 K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이 있는 거죠. 미국의 특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율 얘기하셨으니까 주주 환원율 얘기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주 환원율이 선진국 금융지주와 비교해봤을 때, 상업은행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주주 환원율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긴 부족하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미국 은행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배당은 안정적인데 자사주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도 이제 또 회사마다 편차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율이 최소 40%, 많게는 뭐 8, 9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뭐 실적이 별로이다 할 땐 10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주를 보면은 그래도 할인이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이유든 아니면 그 나라 시장의 이제 영향이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에 그만큼 자율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다. 뭐 규제 당국의 영향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주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할인율 축소, 뭐 경우에 따라서 할증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가는 건데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할인율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할인율은 너무 셉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특성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할인이 너무 굉장히 세고 또 이제 지금은 또 밸류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축소가 가능하다. 할인율이 0이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축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동일한 섹터라 하더라도 선진국의 피어 그룹 그 종목과 똑같은 자를 댈 수는 없지만 이 잣대를 대도 저 잣대를 대도 어쨌든 우리 신한지주나 KB금융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주들은 뭐 좀 여전히 넘어야 할 산맥이 많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주 환원율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뭐 속도의 차이긴 하지만 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덱스한 레포트를 쓰신 정준섭 연구원님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제 은행주는 여전히 여전히 살만하다. 네.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팔아도 된다.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KB금융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오늘 주가가 얼마입니까? 83,400원. 네. 어우, 신고가네. 사실 이제 지금 할인이 어마어마하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보면 할인이 0 될 때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긴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두 번째 측정 방법, 채권 관점에서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주 환원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게 KB금융이니까 네. KB금융 기준으로 보면은 주주 환원 수익률이 지금 한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종자본증권 그 이자율은 지금 한 4%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봐서 그러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주식 수익률이 신종자본증권과 거의 붙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1차 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은행 적금이 이제 불만족스러우시다 보니까 이 대체 상품에 대한 투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리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은행주 쪽 주식이긴 하지만 노후 자금을 은행주로 이게 따박따박 모아가시는 분도 사실은 꽤 돼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주식 트레이더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뭔가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주식을 사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상당히 뭔가 레포트를 보니까 채권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밸류업의 시계는 계속 톱니바퀴가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물론 아직까지는 그 상승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 밸류업의 그 많은 리스트들, 그 2월, 3월에 거론됐던 종목들 아직은 회복되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 한번 그쪽들도 한번 다시 한번 노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윤섭 연구원님,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장마 시작이니까 네, 어디 이제 돌아다니지 마시고 빨리빨리 집으로 일찍 귀가하시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